전주 사건, 트롤러 트래커 사건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이 범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을 수 있는, 그때는 폭력적이지는 않았을 수 있는 정남규라고 하는 연쇄살인범을 이 시점에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 서울 신대방동 근처에 있는 곳에서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한 2, 3주, 아니죠, 6달 안쪽으로 범행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건들,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때 벌어진 그 사건들을 정확히 체크하지 못해갖고 사실 범인도 못 잡았죠. 근데 처음에는 이 정남규가 초기에는 딱 정확히 아침 6시쯤에 출근하는 여성들을 따라가다가 옷에다가 뭐 라면 국물이라든가 또 고추장 같은 것들을 붙이는 걸 한 2-3달 넘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칼로 여성들의 엉덩이를 찌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기에는 어떤 비접촉성에서 접촉성으로 넘어가는 어떤 대단히 중요한 범죄의 진화 유형, 즉 트롤러 트래커, 비접촉 트롤러 트래커 형태인데, 그 2-3달 동안 그 범행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적어도 그러니까 최대 6달 그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게 웃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벌어지고 있으면은 금방 잠복을 했어도 잡았을 수 있는데,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정남규가 범행을 하고 나중에 잡힌 다음에 자기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재구성됐다. 저게 연쇄살인범의 트롤러 트래커의 초기 모습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는 정남규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 그걸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때 잡을 수 있었는데 왜 못 잡았냐고는 어떤 문책이 나올 수도 있고 책임 소재가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유영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주 금남동에서 벌어졌던 지금 전주에서의 성범죄를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추적하고 어떻게 이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면담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북청에는 지금 프로파일러가 없죠. 그 여러 사건, 여러분 검색하시면은 나오는 그 사건 때문에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경찰청에 고용하고 있고 경찰청에 다니는 프로파일러들은 실제로 이런 사건에 별로 관심이 없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러 시스템이 이제 붕괴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오히려 이제 그냥 공무원 직장인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안타깝죠. 실제로는 이렇게 붕괴하는 것이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다시 정남규로 넘어와서, 뉴스원에 박태훈 선임 기자라는 사람이 4월 12일 05시 발로 이런 기사를 썼어요. 피냄새가 향기롭다. 그 추위와 내가 열심히 죽였는데, 그 추위에 내가 열심히 죽였는데 왜 유영철만 뜨나? 이렇게 박태훈이라는 사람이 그 전주에서 금암동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을 알고 이걸 쓴 건지, 아니면 사실 4월 달에 4월달과 관련이 있는 얘의 정남규의 생일도 4월 17일이고 뭐 이런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정남규가 지금은 죽었습니다만은 알려진 그 알려진 것도 사실은 뭐 몇몇 어떤 수사했던 사람들의 전원이나 아니면 물론 정남규 관련된 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 사건을 수사한 후에. 근데 공개는 안 되고 있죠. 외부에. 내부적으로만 쓰는. 사실 근데 그 웃긴 건 내부적으로만 볼 거면 왜 백서라고 합니까?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걸 보고 그럼 내부적으로라고 하는 건 그거를 무슨 꽁쳐놨다가 그걸 보고 분석해서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객관적인 어떤 제3자들한테 공개를 해야죠.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그걸 수사했던 애들이라든가 경찰 내부의 고위층이라든가 이런 애들만 봐요. 그게 무슨 백서입니까? 기밀문서. 그러니까 정남규 수사한 게 무슨 기밀문서예요. 이게 웃기는 놈들이에요. 아니 정남규 백서가 이렇게 수사했다 우리는 얘는 이렇다라고 해서 대중적으로 공개해갖고 그런 놈들이 나오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지. 지들만 알고. 근데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는 별로 수준도 낮고 별로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쪽팔릴까봐 이게 틀렸다고 할까봐. 왜? 유영철 건 문제야 지금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제 이 박태훈 선임기자가 피냄새가 향기롭다. 그 취에 내가 열심히 죽였는데 왜 유영철만 뜨나라고 하는 걸 왜 정남규가 얘기했다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영철은 소위 허풍쟁이, 블러핑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아니 그 여성들 저렇게 피해자를 토막을 내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그랬는데 저놈이 왜 블러핑을 해?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영철이라는 애가 어떤 거를 이제 범죄를 졌는데 정확히 수사가 되질 않아 갖고 이것도 내가 해, 저것도 내가 해.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죠. 경찰 애들은 서울 지역에 있는 해결 안 된 사건들, 잘 모르겠는 사건들을 다 갖다 민 거예요. 이거 네가 했지, 이거 네가 했지. 그러니까 사실 유영철이는 20명 죽이나 21명 죽이나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차피 뭐 사형이지만 사형 집행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그 경찰 애들이 그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 중에 하나가 정남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문동 사건이라고 저희는 알려진 2004년 2월 6일 이것도 저녁에 발생했어요. 이게 아침이 아닙니다. 오후 7시에 발생한 동대문 이문동 사건. 제가 그 사건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제가 그 중앙경찰학교에 경찰 애들 가르치고 다른 가르치려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들을 교육할 용도로 중앙경찰학교에서 제가 그 프로파일링 그 강사를 했기 때문에 외래 강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04년 7월 15일 날 체포된데 유영철이 이문동 사건도 내가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건 거꾸로입니다. 이문동 사건을 내가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경찰 애들이 이거 가져오니까 그것도 내가 했어. 이런 거죠. 그게 어쨌든 2005년 6월 7일 대부분의 사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유영철에 대한 수사가 왜 이렇게 개판이냐, 엉망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유영철이 죽였던 뭐 손뼈라든가 뭐 여러분 그 하정우가 나왔던 영화 나오고 그런 얘기하니까 뭐 대단히 그런 것 같지만 그 중에 사실 반은 좀 넘어가지만 상당수가 실제로는 유영철도 사실은 대단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언론사에 편지 보내면서 그러니까 유영철 사건은 다시 재조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춘재 사건도 마찬가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저는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뒷돈으로 안 듣는 놈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유영철은 살아있고 이건 명확히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문도 사건은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거꾸로 2006년 4월 22일 날 체포된 정남규가 유영철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이문동 사건 그래 그럼 내가 한 거라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정남규는 진짜 자기가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을 진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건 가지고 유영철은 이미 그 유죄를 받았거든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 이문동 건은 유영철 건에서 다시 일종의 재심이 돼갖고 무죄가 된, 그건 무죄인 거예요. 그래서 정남규가 뭐라고 했냐. 내가 그 추운 겨울날에 열심히, 왜냐하면 그 사건은 대단히 정교해요. 사건이. 그러니까 말하는, 우리가 연쇄살인범이 초기에는 서툴고 후기에는 대단히 정교하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남규 같은 유형은 초기에는 정교하고 후기에는 각성이 높아갖고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뭣도 모르는, 그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놈들이 그 따위로 수사를 해야 되니까 저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유영철과 정남규가 서로 지가 했다고 하는데 그게 누가 했는지도 제대로 분석도 못하는 놈들이 그걸 수사했다고 백서랍치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영철을 수사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정남규를 수사했던 애들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야, 얘들 웃기지 마. 유영철과 정남규가 이문동 사건 갖고 치고받은 거에 대해서 저 해명을 해놔봐. 그럼 초기 이문동 사건을 유영철한테 붙인 놈이 누구야? 반대로 정남규가 했던 거, 그걸 쪽팔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경찰 놈들이 이 쪽팔린 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왜 정남규는 유영철의 범죄를 보면서 어떻게 그런지 알고 더 정교하고 더 세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영철은 나보다 한 수 아래다, 그 점을 알아달라,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문동 사건을 지가 자백을 한 거죠. 그런데 초기에 잘못 알려진 사실이 그거죠. 정남규가 첫 번째 살인이 2004년 1월 14일 날 부천 원미구 놀이터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미구 놀이터가 아니라 야산입니다. 산점입니다. 이것도 잘못 알려진, 놀이터라고 해서 사람 사는 놀이터가 아니라 야산에서 13세 남자애 13세와 12세를, 그러니까 남자애들을 성범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히 잔인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그 운동화 끈으로 결박을, 근데 이 결박이 손가락 결박이에요. 아주 잔인하죠. 근데 그 왜 손가락 결박을 했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없어요. 무식한 놈들이 이게 왜 손목 결박이 아니라 손가락 결박을 했는지에 대한 해석을 못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정남규는 여기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빼고 싶었겠죠. 왜냐? 정남규가 직업군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정남규가 직업군 출신이냐? 왜냐? 정남규는 지질이 못 살고 궁상 맞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고, 이 옆집 누구한테 폭행당한 트라우마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이제 괴롭힘 왕따 당했다고 쭉 얘기했는데, 세상에 내 복수심이라고 했는데, 아니 직업군인이야. 정남규 하사였어. 정남규 아지트에 정남규 전역 패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사단, 전방사단입니다. 전방사단에 그 밑에 후임 이름 다 있습니다. 정남규 하사님 전역을 축하합니다라고. 소위 이걸 단기 하사라고 하죠. 그걸 했어요. 근데 찌질하고 바보 같은 놈이 어떻게 단기 하사랍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예? 그리고 트라우마, 괴롭힘, 군 왕따 이런 거 하잖아요. 군에서도 왕따를 당했다고 하지만, 근데 어떻게 그 왕따를 당한 애가 하사까지 합니까? 전혀 다른 맥락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가 떠드는 얘기예요. 지가 떠드는데 지가 떠든 거를 객관적 사실과 매칭시켜서 뭐가 얘가 거짓말이, 걸 하지 않고 지가 소위 말하는 유영철이 떠들어댄 거, 유영철이 얘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 과거에 다른 연쇄살인범들이 아주 불우한 환경에 애도 캠퍼 같은 애들 남자한테 강간당하고 이것 때문에 막 분노에 쌓여서 복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짓말과 진실이 섞여 있는 걸 분리를 안 해내니까 이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연쇄살인범 정남규라는 환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생활고에 쌓여서 사회된 복수심으로 둥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집에는요, 지금 현장 사진에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10,000원짜리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생활고를 겪었다고 하는데 그 생활고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지가 그 일을 안 하고, 근데 얘는 아니 단기 하사까지 해갖고 취업하려면 충분히 취업했다니까. 얘가 무슨 뭐 정가가 뭐 많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환상, 그러니까 그걸 수사한 놈들이 생각하는 그 환상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유영철 같이 이전에도 계속 뭐 범죄 저지르고 정가 알고 그랬다고 하면요, 그래 오케이 뭐 그래 걔가 직장 구하기 어렵겠지.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도대체 정남규의 범죄가 뭐야? 정남규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뭐야? 이런 것들이 수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그래요. 어쨌든 뭐 이 박태훈이가 뭐 어디서 봤건 뭐 얘가 뭐 백설 봤건 어쨌건 그걸 해서 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신길동 뭐 집에서 아니 예를 들면은 그때부터 2004년부터 동대문구 이문동에부터 시작해서 군포 그리고 저기 구로 그리고 저 동작 뭐 쭉 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어요. 뭐 마지막에는 구로동 2006년 4월 20일 신길동에서 침입해서 다가 그 피해자 가족한테 잡힌 거예요. 경찰이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잡은 다음에 애를 벗겨보니까 애가 이상해. 몸이 부락부락한데 얼굴은 좀 이상해.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때 얘를 좀 조사해봐라고 해서 얘기해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얘가 자백을 한 거죠. 내가 죽였다. 이게 다 떠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서 뭘 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이건 100% 정남규가 떠들어댄 걸 다 기록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대방동에서 벌어졌던 그 비접촉 성범죄 문제도 그렇고 부천의 그 아이들 문제도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정남규 사건은 가장 전형적으로 이 연쇄살인범들을 수사하는데 가장 큰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에요. 가해자 서사를 너무 알려줘갖고 지가 떠드는 대로. 그러니까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범행을 삼았다라고 해요. 아니 사회에 대한 복수, 힘 센 사람들 복수를 하는데 왜 약한 범행 대상을 삼아요? 그러니까 얘가 유영철이처럼 찌질한 놈이었다고 모르는데 얘는 총기도 다룰 줄 알고, 그럼 차라리 총기로 가든 뭐를 하든 이것도 이상한 거고, 집에 가보면 아지트 가보면 칼과 망치 이렇게 잔뜩 준비해 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물론 자기가 뭐 이제 수사연구지도 보고 뭐 이 손가락 지문을 없애기 위해서 콘돔도 쓰고 여기에다가 이 지문 없애기 위해서 매니큐어도 바르고 막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일정 시간 지난 뒤에 이 본인을 이렇게 범죄 살인에 대한 각성이 오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자기 몸을 가꾸려고 했던 부분은 분명히, 그리고 신발 창도 이건 분명히 연결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초기와는 다르게 어떤 순간인가 살인의 각성이 높아져 갖고 일정 정도 감정의 각성의 오바가 나타났는데 오바가 났고 막 떠드는 것을 그대로, 이게 가장 연쇄살인범한테 수사에서 나타나는 오류 중에 큰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 정남규에 대한 신화가 만들어진 거죠. 정남규가 제일 무서웠다는 둥, 정남규가 최고라는 둥, 정남규가 뭔가 대단하다는 둥 떠들지만은, 그리고 정남규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살인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만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 이전 애들은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 줄 몰랐지만 얘는 진짜 배운 놈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명확히 얘기했고 그거를 그대로 적은 거예요. 변호사 애들이나 그 경찰 애들. 그러니까 얘가 대단한 놈이 될 수밖에 없었죠. 다른 애들은
그거 적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보다 부풀리거나 아니면 실제 사건을 보다 더, 왜냐 그때쯤 유영철의 사건 여운이 남아갖고 연쇄살인범에 대한 환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부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죽이지 못해 우울하고 답답하다, 뭐 사형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살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왔고 막 자기가 떠들고 자기가 진짜 대단한 본 것처럼 밖에서 우쭈쭈 해주는데 결과적으로는 갇혀 있으니까 이 심리 상태는 다른 부분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정남규 사건은 실제와 이 할루시네이션 같은 거짓된 것이 섞여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걸 수사했던 애들도 쪽팔려 해야 되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누락돼 있고 중간에 빠져 있고 분석이 안 돼 있고 어설프게 돼 있고 왜 유영철과 이 얘기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그래서 저는 사실 정남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영철 건도 마찬가지로 신뢰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정남규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정남규는 사건을 다시 재수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죽었으니 기록이라도. 근데 그럴 일은 없겠죠, 사실. 왜 제가 이 건에서 이 정남규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물론 뉴스원의 박태훈 선임 기자가 기사를 하필 오늘 자로 써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은, 전주에서 벌어졌던 소위 차기형 물품음란증을 수반한 폭력적인 연쇄, 그러니까 이거는 연쇄라면 연속입니다. 연속 섹슈얼 오펜더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스프리라고 쓰는 게 낫습니다. 연속이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이동하면서. 이것이 왜냐하면 시리얼이라고 하면은 하나를 한 후에 이 쿨링 이 피리어드를 겪은 다음에 다시 가기 때문에 시리얼이라고 해야 되지만, 이거는 스프리, 하나를 범행을 하고 그것을 못하고 완수를 못하고 아니면 했지만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여유 좀 짧은 시간 안에 성적 각성이 높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가 아니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스프리가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범행의 방법과 범행의 동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이게 필요한 부분 때문에 제가 명확히 나눈 거고요. 어쨌든 언젠가는 제가 정남규에 대한 사건 진행이나 사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오프라인 강의에서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심도 있게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요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